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웨비나 주제인 Health and Peace: Concepts and Tools for Frontline Workers 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보경 전승민입니다.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WHO에서 제공하는 그 온라인 강좌인 OpenWH에서 들은 이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었고, 총 6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반부는 제가 맡고 후반부는 보경님이 맡는 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건강과 평화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둘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정의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강과 평화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정도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텐데요. 그 첫 번째 거는 Health as a Bridge for Peace, 약어로 그냥 HPP라고 설명하겠습니다. H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건의료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이 그 분쟁 지역이나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Peace through Health라고 해서 이제 PT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그냥 그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나 그런 보건의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개념인데, 사실 이 HPP랑 PTH랑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 H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그분들을 타겟팅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PTH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거시적으로 그냥 건강과 평화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국제적인 그냥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역학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alth Diplomacy라고 해서 이제 그 분쟁 지역에서는 이제 그 상대편끼리 이게 신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익의 문제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건강이라는 그 중립적이고 또 비정치적인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어쨌든 그런 주제에서는 비교적 협력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걸 점진적으로 더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건강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쉬운 그 관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평화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건강 프로그램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둘 사이에 그런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이제 기존에는 이제 좀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명시한 중요한 그 계기가 1986년에 개최된 그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이라는 그 국제 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이 회의에 이제 그래서 이제 채택된 이제 그 차터를 보면 이제 그 평화를 통해서 평화는 이 건강을 증진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라는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건강과 평화를 이제 서로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제 분쟁이 어떻게 이런 그 지역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기본적으로 분쟁이 있으면 그냥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물자라든지 자원을 제때제때 공급하는 그런 공급망이 붕괴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돌리는 차질이 생기고요. 또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분쟁 지역에서는 사실 분쟁 지역이 그런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지역인데 아무래도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국제 단체들이나 NGO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돌리는 필요한 인력이 빠지면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또 이러다 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그 단순히 앞서 언급한 요인들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냐 빈곤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빈곤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생활 기반 시설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전염병 같은 게 창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높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악화되기 때문에 건강과 평화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럼 이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또 혹은 평화를 재건할지에 대한 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어쨌든 WHO가 UN 관련 기구이다 보니까 그 UN의 그 피스 빌딩 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강좌에 따르면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eace Building Commission, 두 번째는 Peace Building Support Office, 그리고 세 번째가 Peace Building Fund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이제 첫 번째 Peace Building Commission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다수의 정부가 모인 그 참여한 국제 조직인데 이제 유엔에서의 의사결정 기구인 뭐 총회라든지 아니면 안보리에서 여러 정책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Peace Building Support Office는 좀 더 실무적인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Peace Building Commission이 이제 그런 정책적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돌리고 그런 자료를 모으고 그런 자료를 모으는 그런 산하 조직이 필요한데 이 Support Office가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바로 다음에 언급한 Peace Building 펀드를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Peace Building 펀드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보건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국제 기금을 Peace Building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단기 긴급 구호 같은 단기 단기 자금 지원도 있고 좀 더 그런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에 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스 빌딩에서 사실 가장 다른 많은 그 개발 그런 목표도 마찬가지겠지만 피스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우선 보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막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이 다수의 피스 빌딩 에포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 분쟁이 어쨌든 끝나면 그것을 이제 다시 그 지역을 다시 재건하고 그 새롭게 다시 그 기존 그 분쟁 전 상태로 이제 그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도 여기 지속 가능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다수의 부처 아니면 다수의 정부 간 사이 그 협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이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러한 보건 의료가 이제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보건 의료가 단순히 의학적 그 영역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발전 아니면 그런 사회 인프라 그런 다양한 이제 그런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피스 빌딩 에포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인 보건 기구인 WHO 외에도 그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 development goals를 총괄하는 UNDP라든지 아니면 그 아동 그냥 분쟁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보건을 이제 책임지는 유니세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량 접근성이나 그런 영양학적 관점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FAO 같은
FAO 같은 그런 다양한 조직들이 이제 함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파트 중에서 마지막인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기존에도 뭐 평화와 건강이 뭐 서로 관련이 있겠지 뭐 그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이제 1980년대부터인데요. 앞서 언급한 오타와 차트도 있겠고 또 이제 1987년에 에는 이제 앞서 언급한 그 HPP 프로그램이 이제 처음으로 형성된 겁니다.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입니다. 사실 이 HPP라는 개념은 WHO가 아닌 그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처음 개발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1990 뭐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이제 그 WHO는 UN에서 좀 더 차용해서 이제 개발해서 지금의 단계에 온 거고요. 또 1990년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앞서 언급한 PTH, 이 PTH라는 개념은 그 맥마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개발했는데 이게 1990년대에 개발됐고 마지막으로 2010년대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그런 헬스 디플로마시의 개념이 강화돼서 그런 이제 보건 의료라는 그런 좀 중립적이고 그런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적은 그런 분야에서 시작해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그걸 마중으로 삼아서 어떻게 협력을 더 확대할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2010년대부터는 이게 점점 확립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제 HPP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처음 개발된 건 1980년대인데 이걸 이제 이후에 WHO나 UN에서 이걸 가져다가 점점 개발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 지금의 개념은 1997년에 확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HPP라는 것은 이제 앞서 약간 제가 아까 미시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쨌든 그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보건 의료인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뭐 보건 의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뭐 정책을 짜고 아니면 뭐 현지 파트너들과 이제 협력해서 교육 같은 걸 시키는 그 다양한 그런 다양한 이제 행위들에 대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TP인데 앞서 말한 것처럼 HTP는 좀 더 거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일단 작은 프로젝트 일일이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보다는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것 좀 더 거시적인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TP는 이제 그 세 단계로 나누는데요. 우선 primary intervention, 그러니까 이 개입 중에서 이제 primary intervention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그 기저 원인을 먼저 최대한 해결하고 그걸 축소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primary intervention이고 secondary intervention이라는 것은 이러한 primary가 제대로 안 됐거나 문제가 있어서 분쟁을 막지는 못했을 경우 이제 분쟁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tertiary는 이제 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런 post conflict 상황에서 어떻게 최대한 빨리 재건을 하고 그뭐 보건의료 체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그 피해를 복구시킬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다루는 게 tertiary interven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ealth for peace initiative 이게 같은 말 아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걸 health diplomacy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쨌든 그 분쟁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을 하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돼. 그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 의료나 그런 건강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비정치적인 그런 분야에서 시작해서 협력을 우선 그런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이게 신뢰가 점점 쌓임으로써 이를 더 확대시켜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그 중남미의 니카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년대 그 심각한 내전을 겪었는데 그 당시 내전 당시에도
WHO나 그런 유엔 기구들 중재로 인해서 그 1년에 3일간의 이제 모든 폭력 행위를 멈추고 그 기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이제 그런 보건의료학적 이점 같은 것도 누리고 동시에 이걸 바탕으로 점점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여기까지고 뒷부분은 이제 보경님께서 잠시만요. 이거 뭐냐? 네. 뒷부분 이제 보경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화면 공유가 됐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부 발표를 맡은 김보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4부터 살펴볼 건데 시간 관계상 모듈 6은 가볍게 언급만 하고 4, 5를 좀 더 많이 보는 걸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4를 보기 시작할 건데요. 이번 4에서는 최근 WHO에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WHO에서 Peace Responsive Programming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Peace Building Health Initiative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WHO의 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emergency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emergency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공공보건 문제와 긴급 상황을 감지하면서 또 이를 알리고 대응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IHR Core Capacity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멘과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파키스탄 또 각지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콜레라, 영양실조, 그다음에 급성 HIV, 사망률 조정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있는 보건 위협 사건에 최대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바이에 있는 물자 시설이 있는데 그걸 확장하면서 더 빨리 물자 조달을 하기 위해서 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WHO가 세계 보건 문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지금 그림에 보이는 왼쪽을 보시면 working in conflic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식에서 working on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변화 전인 working in에서는 발생한 문제를 완화시키고 종종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면서 전체적인 평화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Peace Responsive Programming이 진행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건강과 평화적인 환경을 모두 확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는 보건 측면에서 Humanitarian Peace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점을 찾아 나가면서 WHO는 Peace Building Health Initiative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또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스테이크홀더가 참여하게 됩니다. 총 3스택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High Level Leaders, 두 번째 Health Actor, 세 번째 Community Mobilizatio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인 헬스 섹터를 보시면 이는 지역단체나 보건과 관련된 NGO 등이 속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문제 상황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데 이때 문제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양면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상황 개선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모빌라이제이션에 따르면 일단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될수록 지역의 시스템 구축과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성공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컨플릭트 상황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드 실무자들은 어떤 그 계획을 실행할 때 그 이익과 위험을 고려할 책임이 따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제일 낮은 단계인 low risk에서는 그 위험도를 감수하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extreme risk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계획이 실행할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위험 상황을 피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모듈 4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모듈 5로 넘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5에서는 이제 상황 분석, 즉 conflict analysis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때 이 중요성과 또 이것의 핵심 요소, 그리고 이때 필요한 툴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결과와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conflict analysis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갈등과 충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호적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를 초기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중요성이 증명됐습니다. 이런 분석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데요. 이때 각 요소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다이나믹한 피드백 루프를 보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레버리지 포인트, 즉 지렛점을 찾는 데 이런 분석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초기 분석이 잘못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할 때 키 엘리먼트가 네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 시츄에이션 프로파일을 보겠습니다. 이는 상황을 다방면으로 스냅샷을 찍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국가 안보도 같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갈등과 평화를 결정짓는 요인을 문제 상황 발생 시 영향과 함께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때 이 단계가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더 깊은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베이스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참 PPT가 약간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요인 분석입니다. conflict를 만드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요소들은 근본 원인, 그리고 proximate intermediate factor, 그리고 트리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키 엘리먼트인 스테이크홀더 애널리시스인데요. 이 갈등 해결 상황에서 누가 투입되어 활동할 것인가를 그려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스테이크홀더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스테이크홀더 중에서 누가 활동할 건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꼭 스테이크홀더가 아니라도 다른 그 상황을 개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해 놓을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단계인데 스테이크홀더 트랙은 그냥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conflict piece dynamics입니다. 상황, 원인, 스테이크홀더 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충돌 상황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conflict driver, 그리고 충돌 상황을 완화시키고 더 나은 평화를 갖고 오는 피스 엔진을 같이 인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슬라이드는 금방 말씀드렸던 네 가지 키 엘리먼트를 어떤 퀘스천과 툴을 이용해서 파악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핵심 요소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애널리시스가 끝나면 다시 또 Systemic Conflict Analysis 그리고 Current Responsive Analysis 이렇게 두 가지를 더 하게 되는데요. Systemic Conflict Analysis 첫 번째 거는 물리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실무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urrent Responsive Analysis인데 이거는 현재 국제적, 국내적 그리고 지역적인 반응이 이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떠한가를 보건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여론을 파악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모듈 5에서는 Developing a Theory of Change를 설명하는데 이 단계가 지금까지 한 분석을 실제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그런 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이 해결책을 이 방식으로 이 상황에 적용하지에 대해 질문하는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을 갖춘 Health and Peace Intervention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는 Peace Responsive Programming입니다. 어, Peace Responsive 프로그래밍은 보건과 평화 두 가지 모두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Conflict Sensibility로 어떤 결정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감지하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모듈 5고 뒤에는 6 Humanitarian Negotiation인데요. 이때는 지금까지 한 계획과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정말 그 negotiation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에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협상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 서포트해 주는 팀, 또 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위임자, 그리고 협상 대상 이렇게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색깔을 토대로 다음에 그리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로 어떤 관계 속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낸 게 그리드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렇게 네 가지지만 지금 모듈 6에는 다 언급하기엔 너무 내용도 많고 이해가 딱 봤을 때 이해하기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많이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중에 네고시에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네고시에이터의 역할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어떤 협상인지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political, professional, 테크니컬 이렇게 세 가지 협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모듈 1부터 6까지 승민님과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